자, 수험생 여러분, 2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경영성과 정보, 수익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러면 수익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약속된 이름, 이것을 계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 계정 과목이 이걸 다 외우고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 익혀두시면 되겠는데, 자, 이걸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를, 자, 회계는 기업의 언어니까 약속된 용어로 우리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관성 있게 기업이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회사가 주된 영업 활동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파는 회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주되게 장사하는 회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파는데 어떤 상품을 파느냐, 어떤 제품을 파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주되게 파는 그것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영업상 수익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한테 원가로 상품을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내가 그런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다양하게 주된 영업 활동이 있다. 이걸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고요. 가장 많이 어떤 것을 장사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으로 우리가 받거나 자, 수취하거나 수취할 금액을 우리가 이제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에요. 예금이나 대여금. 여기에서 과실이 있죠. 그게 뭐죠? 이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한 채권이 있죠. 채권을 투자하면 거기서도 뭘 받죠? 이자 수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자 또는 수입이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약속된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명칭을 하기로 했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주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내가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할 때 누구의 이름을 쓴다? 이자 수익.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대여금에 대해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때도 이자 수익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된 이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된 영업활동으로 장사한 거는 매출액이라는 아주 가장 강력한 영업상 수익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그렇죠? 배당. 자, 이 또한 뭐가 됩니까? 수익이 되는데요. 자, 수입 배당금 이렇게 쓰지 않고 약속된 이름이 뭐다? 배당금 수익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의 이름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정 과목.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저 약속된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계정 과목을 익혀주는 게 중요하다. 자, 임대료. 자, 임대료하고 임차료를 많이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받죠. 이게 임대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임대료, 타인한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가 임대료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임차인은 임차료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받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 등을 제공하고 또 뭐 중개 역할을 하고 뭔가 대가를 받죠. 이 또한 이걸 뭐라고 한다? 수수료 수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건물, 비품, 토지 이거의 공통특징이 뭐냐면 내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면 대부분의 일반 기업은 저런 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이것을 유형 자산이라고 공부합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더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장부 금액이 이 북밸류가 100이에요. 근데 얘를 내가 얼마 주고 팔았냐면 120을 주고 팔았다고 봅시다. 그럼 얼마가 플러스죠? 20만큼 더 받은 거잖아요. 나는 장부에 100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00이 없어지면서 들어온 게 얼마예요? 120이 들어왔으니까 오바된 금액이 얼마죠?
자, 더 들어온 게 20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산이 더 들어왔네? 더 들어온 자산만큼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하는 요인들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약속의 이름은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매출, 그 다음에 뭐 이자 받은 거 이자 수익, 배당 받은 거 배당금 수익,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부동산 빌려주고 매달 받는 임대료도 있고, 자, 내가 유형자산,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장부보다 더 받았을 때, 그쵸? 처분이익도 수익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서에 가시면 이제 앞으로 그 수익 항목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제 개정 과목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의 반대편이 누가 있을까요? 자, 비용이 있죠, 여러분. 비용. 자, 비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비용은, 자, 내가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쵸? 앞에서 우리가 신발 장사 사례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신발 장사 15,000원에 팔았는데, 그 15,000원에 팔기 위해서 신발 얼마짜리가 재고에 있었죠? 10,000원짜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고 상태는 자산이지만 얘가 팔리면 이익 계산을 위해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비용이 된 게 바로 매출원가, 바로 비용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이 써 있지만, 내가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가 바로 뭐냐면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자, 이 매출원가는 우리 앞에서 자산을 공부할 때, 자, 내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상품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팔렸을 때 그때는 자산이 뭐가 돼요? 그때는 내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때 이것을 매출원가라고 그럽니다. 앞에서 신발 장사가 신발을 15,000원에 팔았어요. 매출액. 자, 그럼 15,000원에 대한 원가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10,000원은 매출원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 우리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산부채 자본의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중에 자산 파트 아주 중요하죠. 그 자산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파트, 매해 뭐 4문제 이상 나오는 것들이 바로 재고자산, 유형자산 파트인데요. 그 재고자산에서 공부할 때 요 매출원가 계산 논리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급여가 있어요. 이 급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우리 종업원한테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급료 이렇게 안 하고 약속된 이름이 급여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된 것도 복리후생비, 앞에서 임대료 반대가 뭐예요? 임차료. 이 나머지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것들인데 택시 요금, 버스 요금, 업무상, 업무상이 중요하죠? 업무상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다가 택시 요금, 버스 요금 이렇게 쓰지 않고 약속된 이름으로 묶어서 여비의 교통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쭉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결국 왜 발생될까요? 왜 비용 급여가 발생하고 왜 여비교통비가 발생하고 왜 접대비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자, 이 회사가 열심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래처한테 접대해야 되죠. 우리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니까 자, 급여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대부분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는 회사에 자, 벌어들인 수익에서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충돌시켜서 계산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성과는 기간의 명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익힐 수 있는 내용이죠. 뭐 보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기본 예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입문과정 할 때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회계를 잘하려면 기초를 잘하셔야 되고 기초를 잘하시려면 눈으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님들이 이 기초를 간과하시고 눈으로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손으로 반드시 수익 비용도 확인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틀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익히는 과정이니까 이자 비용, 비용이라고 써 있죠. 그래도 비용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기초공사를 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숙제니까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이제 기본 개념에서 공부했고 이것도 뭐예요? 자, 이거는 계정 과목을 익히려고 제가 계정 과목 설명을 옆에 써놓고 이게 누구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급을 주는 것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급여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익혔기 때문에 약속된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내가 이거는 비용이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친절하게 해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안 했다고 또 이렇게 패스하시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정보 이용자, 주주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무수히 많겠죠. 이 정보 이용자한테 회사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기록 계산 정리해서 회계 정보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게 북이라고 그랬고 그 만든 정보가 이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어카운팅 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정보 이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 첫 번째가 재무상태였고, 재무상태 정보였고, 자, 두 번째가 경영성과 정보거든요. 자, 우린 지금 이 두 번째 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그쵸? 자, 그럼 이 경영성과 정보는 어떤 거를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 정보는 어떤 보고서를 통해 전달했었죠? 재무상태 정보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전달했었죠. 그렇죠? 근데 경영성과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자, 이게 이제 원래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데 근데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것만 보려고 해요. 이 포괄 손익계산서는 기타 항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는 조금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 때 공부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익과 비용만을 가지고 경영성과를 정산하는 손익계산서 여기 이 포괄자 뺀 거 이걸로 이제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 손익계산서는 자, 누구하고 누구만 있다? 자, 수익하고 비용만 있죠? 이 수익과 비용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적절히 배치해서 우리가 이제 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영성과 정보를 나타내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 등식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계산됩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죠. 포괄자 없어요. 자, 기업이 있고요. 여기 보세요. 요거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한 시점이다 아니다? 자,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자, 일정한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태적 재무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총 수익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기말 시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외상으로 팔았든 현금으로 팔았든 어떻게 팔았든 1년 동안에 벌은 총액을 총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기 위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도 발생했고 급여도 나가고 접대비도 나가고 기부금도 나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100이라는 금액을 벌었고 100을 벌기 위해서 70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항상 균형을 중시 여기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중시하는 게 이게 회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차 차액이 생기죠. 이 대차 차액은 항상 부족한 쪽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크니까 이익이니까 부족한 쪽인 비용 쪽에다가 이익을 기록해서 대차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3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손익계산서는 자, X 1년 1월 1일부터 12월 40일까지 자, 외상이든 현금이든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100억이고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게 70억이라고 한다면 나는 1년 동안 얼마가 남는 장사였는가? 이게 30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당기순이익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서에 가면은 제가 요번에 이제 이 회계플러스라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파트를 기본서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막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리하기 상당히 좋은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회계플러스에 보시면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수익과 비용만 들어가는 손익계산서만 공부했죠. 자, 그런데 여기 포괄자가 붙은 게 있어요. 요거는 기타 포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 때 만나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입문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하고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만나서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거, 요 구조까지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선생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총포괄손익이라는 거는 여기 당기순손익에다가 뭔가 기타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요 기타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 가로 안의 금액이 플러스면 더해질 거고 마이너스면 빼지겠죠. 그렇죠? 이것을 총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서 때 공부할 거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하자? 자, 여기까지 공부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남는 경우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손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손실이 생겼다는 것은 어느 쪽이 클까요? 비용이 더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생겼을 때와 이익이 생겼을 때 손익계산서의 등식 또는 손익계산서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등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경우는 똑같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이고, 자, 일정 기간 동안이죠. 자, 벌어들이는 것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내 돈인 자본이, 자,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럴 때 어느 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수익은 결국 자본의 위치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수익은 열심히 벌은 거니까 그 벌은 것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위치랑 같으니까 무슨 쪽? 자, 대변 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거고 1년 동안에 벌기에서 들어간 거니까 자, 회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100억 벌었고요. 벌기 위해서 7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바로 뭐다? 이익이었다. 그래서 70억 플러스 30억은 100억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이쪽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손실이 생기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누가 커요? 당연히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 요거 일정 기간 동안 자, 제가 좋아하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게 얼마? 여기. 그렇죠? 요거 벌게 들어간 게 더 크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요게 100이라고 보고,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100억. 자, 요쪽이 커요. 그럼 요게 70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손실이 30억이라는 얘기죠. 항상 회계는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본서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제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에는 재무상태표 회계, 자산부채 자본까지의 출제 비중이 기초회계까지 포함하면은 기초회계하고 그다음 재무상태표 회계하고 이론구조까지 포함하면 전체 40문항에서 거의 반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처음 공부하실 때 재무상태표 회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건데 그 재무상태표의 중요한 자본을 구성하는 게 결국 요 이익이나 손실이 그 자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정식 손익계산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계정식 손익계산서는 바로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된 걸 얘기해요. 그럼 이쪽은 뭘까요? 수익 항목, 이쪽은 비용 항목. 그래서 우리는 대차 일치시키는데 수익이 크면 이익일 거고, 그쵸? 자, 비용이 크면 손실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열거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수익은 무슨 변에?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왼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오고 주어진 결과를 주어진 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예요, 여러분? 이쪽은 수익 항목이고 이쪽은 이제 비용 항목이지 않습니까? 비용 항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손익계산서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이에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무엇일까요? 매출 4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매출 40만 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팔았든 외상으로 팔았든 자, 전체 매상액이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40만 원이 발생했어요. 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일단 매상이 40이라는 얘기입니다. 현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사한 자, 외형이 얼마다? 40. 또 두 번째, 내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얻은 수익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돈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발생한 게 10만 원. 그다음에 여기도 뭐죠? 요거. 자,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67만 원의 매상이 있었다. 수익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 수익이 67만 원 발생하기 위해서 나는 자, 상품의 원가 비용이 된 게 얼마? 18만 원. 종업원 급여 발생한 게 6만 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서 요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1년 동안 수익이 10만 원만큼 더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차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부족한 쪽에다가 요 플러스인 이익을 이렇게 기입해서 대차를 일치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등식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는 수익이 크니까 총 비용과 이익은 총 수익과 같다. 이런 등식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공식은 여러분이 영혼 없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 다음에 공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공식을 외우려고 하시면은 더 암기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공식은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손익계산서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당기순손익 측정이 나올까?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정말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기출문제 수준까지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분명히 앞에서 봤죠. 뭐죠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익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분명히 수익에서 자,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자, 요게 플러스다. 그럼 요게 당기순이익이 이쪽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자본, 기초자본, 기말자본이 나오느냐?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인데, 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벌어들이는 동안에 누가 증가한다 그랬죠? 내 돈이 증가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내가 4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럼 4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나의 자본도 40만 원만큼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누구를 증가시킨다? 얘가 자본을 증가시켜요. 비용은 뭐예요? 내가 벌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것들인데 내가 급여를 주면 돈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예요. 그래서 비용은 자본을 또 감소시켜요. 그럼 얘네 둘이 충돌하면 자, 내가 수익이 큰 이익이라는 것은 이쪽이 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익은 누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이익이 생겼다는 거는 1년 동안에 내 돈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보다 기말 자본이 그러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계산은 두 가지가 있더라. 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수익과 비용,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거래적금법. 이건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자, 비용에서 수익을 뺐다는 것은 비용이 컸으니까 이건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요 수익과 비용은 누구를 증가 감소시키기 때문에 내 돈인 자본을 증가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 자본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자본은 일정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시작이고 얘는 끝이에요. 그럼 이 밑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기초 자본이 뭐죠, 여러분? 자산 300에서 200이 부채가 200이니까 기초 자본이 100이고 1년이 지났더니 220이 된 거예요, 1년에. 기말 자본이. 그러면 자본이 자 100에서 220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기초 자본이 100에서 22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습니까? 120이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100에서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 220으로 증가했을 때 당기 순이익만 있는 게 아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에는 내가 출자했을 때도 자본이 증가할 수 있죠. 이걸 자본거래라고 하거든요. 출자에도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익이 생겼다. 당기 순이익이 생겨도 자본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자 출자가 없다고 봤어요. 자본 거래가 없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 증가한 원인은 누구밖에 없다? 이익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비용이 계산돼서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니까 기말에 내 돈이 증가했다는 거는 출자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자본 거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차이 증부를 뭐로 본다? 당기 순이익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뭐가 된다? 당기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손실은 자본을 감소시키니까 기초보다 기말이 작아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초가 크기 때문에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당기 순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와 기말 자본 시작과 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차액을 가지고 이익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재산법, 자본유지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초자본 100, 기말자본 220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본이라는 것은 뭐 마이너스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거고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한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 의미를 보셔야 되고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공부하는 계정 과목 회계는 요게 다예요. 결국 뭐냐면 일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정보.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얘는 기초 시점 1월 1일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자산이 300이라는 자산이 있었고 그다음 부채가 200이라는 부채가 있었고
기말 시점에서 자산은 450으로 증가했고 부채는 230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이 시점에서 내 돈은 자산 300이 있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을 빼면 내 돈은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내 돈은 100억이라는 거죠. 100이라는 거죠. 이 100인 상태에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더니 이 자산은 450으로 늘었고 부채는 230으로 늘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 내 돈은 얼마입니까? 220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첫 번째는 나는 1년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내 돈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내 돈을 감소시키니까 지금 벌은 게 들어간 것보다 크죠? 얼마 커요? 120만큼 크죠? 그죠? 요만큼 이 120만큼 내 돈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자본거래 자, 이 단기 순손익은 손익거래니까 자본거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출자 주주와의 출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증가한 것은 모두 무엇으로 보았다? 단기 순이익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늘었다. 그리고 나는 출자 이런 거 없다고 봤을 때는 늘어난 자본은 100% 당기순이익이구나. 이 논리에서 나온 게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이런 등식이 나온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출자나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거래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본거래를 제거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120인데 이 회사가 지금 출자가 없었는데 만약에 출자가 10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120이 아니죠? 늘어난 120 중에서 만약에 이 10이라는 출자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걸 뺀 거니까 110이 당기순이익이 되겠고 물론 수익과 비용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본거래가 없는 경우만 우리가 간단하게 입문가적이니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자본거래가 있을 때, 이제, 또는 기타 포괄 항목이 있을 때, 시험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때 그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요 T 계정에다가 딱 대입시켜서 풀면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과정 때 공부할 거예요. 요 외에 제가 이걸 기본 과정 때 공부하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T 계정 논리를 공부하지 않았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계정이라든지 거래, 계정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모든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에는 차변과 대변의 이제 위치를 공부한다면 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위치 파악만 보시고 기본서 1장에서 기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이 자본 계정에서 자본 계정은 자기 증가가 대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 위치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요 각자 위치에다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요 위치 하나씩을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까지 용어 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기타 포괄과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는 다음에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총계정 원장 조금 이제 그 계정을 공부한 다음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을 봤고요. 자본거래가 존재하는 경우는 안 받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계산 구조만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이게 바로 손익법이죠. 이렇게 당기순이익 계산돼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이게 기초자본이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은 기말자본이죠.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의 차액이 요게 당기순이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20만 원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자본은 60이 되는 거죠. 6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빈칸을 이런 관계성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 잔액의 금액이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잔액이구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본 거래, 출자 이런 게 없다면 기말의 자본이 기초보다 늘었다? 그게 바로 이익이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만 원 증가하니까 기초 40보다 기말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을 더하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 자, 그쵸? 60에서 40 빼면 20이죠. 요 20과 요 20은 같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럼 선생님 요거는요? 요건 어떻게 돼요? 기초자산에서 기초자산이 75만 원 있는데 내 돈이 40밖에 없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부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얼마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40이 남으려면 35를 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계산 구조를 기초 수준에서 한번 익혀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여러분 계산기로 연필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그 T 계정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본 항목에다가, 여기 기초자본,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쪽이 이쪽이고, 그다음 반대쪽이 차변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T 계정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거래가 무엇인지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회계의 정의를 공부하고, 회계는 기업의 언어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 두 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하나는 재무상태 정보, 자산부채 자본, 그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를 통해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는 시점 정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성과 정보죠. 그게 바로 수익과 비용을 통해 전달되고 그거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4장을 공부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업이 아까 있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정보 이용자라는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주주라든지 뭐 채권자 이런 주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기업의 언어가 회계니까 회계는 결국 이들이 유용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가 첫 번째 누가 있었죠, 여러분? 재무상태 정보가 있었고 자, 재무상태 정보가 있었고 두 번째가 경영성과 정보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자, 이제 눈에 띄는 색깔 해볼게요. 그럼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뭐를 공부했습니까?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개괄적으로 큰 틀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름들을 몇 개 익혔고, 부채도 이름들을 익혔고, 자본도 이름들을 익혔습니다. 자, 경영성과는 어떤 애들이 있었죠?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자,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나타내는 이름들과 비용을 나타내는 이름들, 계정 과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인데, 이제부터 공부할 거는 바로 본격적인 부기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자산이라는 금액에서 자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예를 들어 이 자산에서 여러분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100억이 있다고 봅시다. 100억이 이렇게. 그럼 현금이 100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100억이 어떻게 해서 계산하고 어떻게 기록돼서 100억이 있는지는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은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록이라는 게 있어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록?
그러면 기록하려면 아무거나 기록하진 않죠. 기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이 정보를 만들기 전에 내가 기록할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기록해야 될 것인가, 거래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기출문제. 그러면 거래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면 그 거래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약속을 하나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합법칙이라는 건데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기록의 방법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익 공부라고 했는데요. 그 북익 공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정보들은 이런 정보의 의미를 받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이 정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뭡니까? 약속이죠. 이 약속이 바로 일정한 원리 원칙에 기록하는 복식북이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입문 과정은 이것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복식북이 이런 문제를 아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해 두셔야지 회계의 점수의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다? 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기록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기록의 대상부터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의 대상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기록의 대상.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록할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고, 자, 경영활동 중에서 장부에 기록할 대상. 자, 장부에 기록할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장부에 기록할 대상이 또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 재무상태, 자 자산부채 자본 이 변동이죠. 이 자본 변동에는 뭐가 있어요? 자본을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수익의 발생도 있고 비용의 발생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것들이 움직이는 사건을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죠?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을 움직이는 애들 증감 변화라는 건 뭡니까? 증가해도 기록하고 감소해도 기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한다? 기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기록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 자산부채 자본 변동은 뭐예요? 얘네들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애들만 기록한다면서요. 근데 자본의 증가는 누가 있었죠? 수익도 있었어요. 수익. 자, 수익의 발생도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의 감소는 비용의 발생도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럼 이 8가지 요소들이 생겼을 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상의 거래, 기록의 대상의 거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기록의 약속인 결합관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이해해 주시면 8요소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8요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의에 입각해서 기록의 대상은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회계상의 거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기록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이 문제거든요. 다음 중 기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다음 중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같은 말이죠. 다음 중 분계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가 우리 최근까지 기출 문제에서 매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기초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회계상의 거래는 이것들만 기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기록하지 않는 애들은 누굽니까? 요거는 기록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록하는 애들은 누가 돼요? 기록의 대상은 이런 것들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만 어떻게 한다? 나는 기록할 거야. 이런 얘기고 여기는 뭐 한다? 나는 기록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뭐죠?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문제지만 시험에 가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사례 문제가 이런 것들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한번 볼게요. 얘는 상품을 샀죠. 외상으로 매입해서 상품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자산 부채 증가했습니다. 이거 회계상 거래 맞죠? 두 번째, 기계장치 샀고요. 돈 나갔어요. 이것도 거래 맞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도난당했다. 도난을 당해도 자산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기록의 대상이 된다. 자, 월세 40일을 주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만 했죠. 단순한 계약은 자산부채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하지 않는다? 자,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는 자, 나는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매를 시작했는데 자산이 증가하면 시작했죠? 이것도 회계상 거래 기록합니다.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생했으니까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기록의 대상입니다. 감가상각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비용의 발생. 상품을 팔았어요. 팔았어요. 매출이죠? 그리고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기록의 대상이고요. 자, 연봉 1억을 제시하고 5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했지만 급여 아직 지급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과 9번은 회계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고 회계의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때 몇 번하고 몇 번을 골라야 돼요? 여기 4번하고 9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상 거래를 공부한 다음에 이 거래의 정의에서 우리는 기록하는 약속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